노인네들이 노망났나 봐. 나한테 글쎄간 이식을 해달라고 했다니까. 내가 미쳤냐? 적합 판정 나오면 어쩌려고 검사를 받아? 이대로 노인네 되지길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지금 사는 집도 내 명의가 되고 빌려준 돈도 안 갚아도 될 텐데 아버지 아직도 내가 프랜차이즈 식당 하는 줄 알지? 유흥주점 차린 것 꿈에도 모를걸? 프랜차이즈 차려서 언제 돈 벌어? 옆에 여자 앉히는 술집 같은 걸 해야 지금처럼 호구들이 돈을 펑펑 쓰지. 구두쇠 같은 노인네가 예전부터 돈 가지고 사람 약 올리는 거 짜증나서라도 돈 절대 갚을 생각 없었어. 곧 죽는다니까 완전 땡큐지 뭐. 자영증 때문에 돈 갚으라고 할까봐 맨날 장사가 안 된다느니 본사에서 자꾸 인테리어 새로 하라고 요구한다느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피곤했는데 꼴 좋게 됐어. 천벌 받은 거지.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갑순 여사님의 어린 시절은 매일매일이 무시와 차별의 연속이었습니다. 삼남일녀 중 유일한 딸로 태어난 그녀는 집안에서 마치 없어도 되는 존재처럼 여겨졌습니다. 그 시절엔 아들이 가문의 대를 잇는다는 이유로 특히 귀하게 여겨졌고 딸들은 자주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갑순 여사님 역시 그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부모님과 가족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무시를 당하며 자라야 했습니다. 그녀가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을 때 주변의 다른 아이들은 하나둘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지만 그녀에게는 그저 부러울 뿐이었습니다. 학교에 가고 싶다는 말조차 꺼내기 어려웠고 단순히 상상으로만 학창 시절을 꿈꾸던 때가 많았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쿵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그녀에게도 교복을 입고 책가방을 메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이 있었지만 집안의 상황은 그 소망을 허락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일같이 여자가 무슨 학교냐, 집에 돈도 없는데 쓸데없는 소리 말아라라며 학교 가고 싶다는 그녀의 꿈을 단박에 짓밟았습니다. 어머니의 그런 타박은 거의 일상이었고 그녀는 무시와 질책 속에서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오빠들이 책과 공책을 펼치며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면 그녀는 몰래 그 옆에 앉아 책을 엿보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눈에 띌 때면 어머니는 타박하기 일쑤였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녀의 일과는 늘 집안일이었고 아버지와 오빠들의 식사 준비를 하고 어머니를 도와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 주요 일과였습니다. 아버지도 그녀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그저 집안일을 도울 누군가가 있다는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집안에서 남자들은 식탁에서 음식을 먹고 그녀는 부엌에서 그 뒷정리를 하며 식사를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이갑순 여사님은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조차 집안의 도구처럼 여겨지는 듯한 느낌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녀가 다니고 싶었던 학교는 그저 남들이 가는 꿈 같은 세상이었고 자신은 그저 어머니의 타박을 피하며 조용히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스스로 체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꿈꾸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은 삶 속에서 그녀는 묵묵히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았습니다.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딸이라는 사실이 서글프긴 했지만 그녀는 차별과 무시를 받아들이며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갑순 여사님은 비록 가족들에게 무시당하고 서글픔 속에서 지냈지만 그럼에도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그들과 함께 살아야만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차별과 무시에 익숙해져 있었고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며 조용히 지내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언제나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경제적 여유도 없었고 가족의 일원이란 이유만으로 집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에서 뜻밖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누군가가 집안에 두었던 돈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이 일을 놓고 분노를 터뜨리며 마치 진범을 찾으려는 듯 그녀를 지목했습니다. 이갑순 여사님은 결백을 주장했지만 가족들은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오빠들은 오히려 네가 훔쳐갔지. 너 말고 집에 아무도 없었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 차가운 눈빛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녀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두려운 마음에 눈물이 나왔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냉혹했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울먹이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더욱 화가 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어디서 배워먹은 손버릇이냐. 아무리 없이 자랐지만 도둑질을 배워와 이라며 그녀를 심하게 꾸짖고 마구 윽박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 속에서 그의 질책을 고스란히 들어야 했고 말로는 부족했던 아버지는 결국 그녀를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름이 한꺼번에 밀려오자 그녀는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방 안에서 몇 가지 물건을 급히 챙겨 곧바로 집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가슴속 깊이 박혀있던 응어리가 풀리는 듯한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어둠이 깔린 밤길을 무작정 걸으며 그동안의 억울함과 서러움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그저 이젠 내 삶을 찾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무작정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기차를 타고 낯선 서울에 도착했지만 미래에 대한 계획 따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지금의 그 답답한 집에서 벗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침을 맞이하며 그녀는 낯선 도시에서 홀로 서 있어야 한다는 불안함과 동시에 이제부터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보리라는 굳은 결심을 다졌습니다.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갑순 여사님은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기로 결심하며 한 발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서울로 올라온 그녀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독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당시 일하던 공장에서 남편을 만나 20대 중반에 결혼했습니다. 남편 또한 그녀처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장남밖에 모르던 집안의 셋째였는데 시댁은 모든 것을 장남에게만 퍼주던 집안이었습니다. 이갑순 여사는 고등학교를 다니는 것조차 부모님이 돈이 아깝다며 반대했으나 간신히 설득해 겨우 졸업장을 땄습니다. 가진 것도 없는데 가방끈까지 짧으면 나중에 세상에서 무시당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시댁은 남편이 결혼을 하게 되면 가져다 놓을 돈이 줄어드는 것이 싫어 결혼을 반대했지만 남편은 시댁과의 인연을 끊고 그녀와의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양가 부모님 없이 조촐한 결혼식을 올리며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결혼 후 연년생으로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우리 애들만큼은 절대로 차별하지 말고 공평하게 키우자. 그리고 우리가 굶을지언정 애들만큼은 우리처럼 힘든 시절을 겪지 않게 잘 키우자. 남편과 그녀는 자식들을 위해 억척스럽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공장 일을 하며 쉬는 날에는 막노동을 나갔고 그녀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자 낮에는 식당 일, 밤에는 술집 설거지를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간장 종지 하나로 밥을 먹을지언정 아이들 밥 위에는 고기 몇 점이라도 하다못해 계란 프라이 하나라도 올려주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자랐던 서름을 자식들이 알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옷 두 벌을 기워 입으며 안 먹고 안 자고 살다 보니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그들은
서울에 번듯한 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이 지수. 여기가 바로 이 아버지가 처음으로 산 우리 집이다. 우리 집이라니, 여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처음으로 가지게 된 집이라는 생각에 감정이 북받친 그녀는 이사하던 날 남편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 이후 허리가 좋지 않았던 남편은 막노동을 그만두고 공장 일에 전념하며 밤에는 대리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식당과 술집 설거지를 그만두고 식당을 차렸습니다. 그렇게 집을 산 이후에도 남편과 그녀는 밤낮 없이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녀가 독하다, 구두쇠 같다고 할 정도로 억척스럽게 살았지만 통장에 쌓여가는 돈을 보며 둘은 행복했습니다. 술 취한 손님 상대하랴 장사하랴 많이 힘들지? 여보, 이제 번듯한 우리 집도 있으니까 당신은 좀 쉬엄쉬엄 일해도 돼.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아내 된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난 괜찮아요. 아직 나이도 젊은데 지금 좀 고생하면 어때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살아야 나중에 우리 진국이, 지수가 우리처럼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살 수 있죠. 그들은 오직 자식들의 행복을 바라며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아이들을 오냐오냐 버릇없이 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딸은 그녀와 남편의 고생에 보답하듯 효녀로 자라주었지만 아들은 조금 철딱선이 없고 이기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아들이 예의 없이 행동할 때마다 남편은 그를 엄하게 혼내곤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아이들이 대학에 갈 무렵에는 집안 형편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대리운전을 하지 않았고 그녀 또한 가게 문을 닫는 시간을 새벽에서 저녁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돈의 무서움과 소중함을 잘 알고 있던 남편은 아이들 또한 돈의 소중함을 알길 바랐습니다. 그는 대학생이 된 아들과 딸에게 학비는 전부 지원해 줄지언정 용돈은 최소한만 주었습니다. 용돈이 부족하면 너희들이 직접 일해서 벌어 쓰거라. 그래야 돈이 귀한 걸 알지. 학비 대출 안 받게 지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나 대학 들어가면 아르바이트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재밌겠다. 딸은 군말 없이 신나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기특하게도 첫 월급을 받아 그녀와 남편에게 내복을 사다 주었습니다. 반면 아들은 처음부터 남편에게 투덜대기 바빴습니다. 엄마랑 아버진 돈도 많으면서 왜 자식한테 돈을 아껴요? 아르바이트 할 시간에 하나라도 더 공부해서 학점 잘 받는 게 제 인생에 더 이득이잖아요. 그래. 네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할 자신이 있단 말이지. 그럼 어디 한번 해보거라. 원하는 만큼 용돈 지원해 줄 테니까 이번 학기에 장학금 받을 만한 성적 한번 내봐. 아들은 신이 나서 학교를 다니는 동안 남편의 카드를 마음껏 긁고 다녔습니다. 아무리 봐도 매일 친구들과 술 마시고 놀러 다니느라 바쁜 것 같았지만 남편은 자신이 제안한 대로 몇 달 동안 아들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들은 장학금은커녕 놀기만 하다가 학점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그 후 남편은 아들에게 주던 최소한의 용돈까지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들에게 지원해 준 만큼의 액수로 방학 때 딸을 유럽 여행을 보내주었습니다. 넌 그만한 돈을 전부 술 먹고 노는데 탕진했고 부모가 준 돈을 감사하게 여길 줄 아는 내 동생은 유럽 여행하며 인생 경험을 쌓고 있어. 친구가 널 미워해서 내가 이러는 게 아니야. 부디 이번 일로 네가 깨달은 바가 있었으면 좋겠구나. 아들은 울상을 찍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아들이 언제 철이 들려고 저러는지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은 중견 회사에 취직했고 교대를 졸업한 딸은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두 아이는 30줄에 접어들 무렵 모두 결혼을 했습니다. 그 즈음에 그들은 서울의 노른자 땅의 상가 건물 한 채를 소유하고 있었고 남편은 그 건물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건물 1층으로 오리고기 가게를 이전하여 평일에만 장사를 하며 유유자적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들과 딸에게 각각 서울 외곽 작은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대출 없이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며 그녀와 남편에게 고마워했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또 그러신다. 이렇게 작은 집에 어떻게 살아요? 싫으면 안 받아도 된다. 아니에요. 누가 싫댔나요? 뭐 그냥 해본 말이에요. 아들은 결혼 후 아들을 낳았고 딸은 그녀를 닮은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회사원이었던 며느리는 돈과 자식에게만 시간과 관심을 쏟느라 가족 행사나 시댁 일에는 무관심했지만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위는 그녀와 남편을 무척 잘 챙겼습니다. 김서방. 아니 연락도 없이 이 주말에 어쩐 일인가? 아버님하고 등산 약속이 있어서요. 괜히 먼저 말씀드리면 저 때문에 또 음식 차리실까봐 말씀 안 드렸어요. 그리고 장모님, 이거 스카프예요. 백화점에 갈 일이 있어서 들렀다가 장모님 생각나서 하나 샀어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와 살았다던 사위는 남편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자신에게도 아버지가 생겼다며 기뻐했죠. 사위는 종종 남편과 둘이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 등산과 낚시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아들놈은 부모한테 영 무심한데 내가 우리 사위 덕에 아들 가진 부모의 기쁨을 알게 됐어. 고맙네. 김서방. 남편 또한 그런 사위를 무척 아끼고 좋아했습니다. 딸이 결혼한 지 2년 뒤 사위의 음식점이 건물주의 갑질과 진상 손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남편은 힘들어하는 사위에게 선뜻 큰 돈을 내어 주었습니다. 남자가 열심히 살다 보면 망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는 거야. 어깨 펴고 기죽지 마. 돈은 천천히 갚아도 되니까 우선 급한 불부터 끄고 잘 버텨봐.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제가 사정 나아지면 꼭 장인어른 돈부터 제일 먼저 갚겠습니다. 사실 남편은 그 돈을 돌려받을 생각이 없었지만 사위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다 꼬박 3년 뒤 사위는 남편이 빌려준 돈에 이자까지 보태서 갚았습니다. 남편은 기특해하며 그 돈을 돌려주려고 했으나 사위는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갚아야 할 돈입니다. 장인어른. 나도 그 돈을 받을 생각은 없었다네. 그럼 이렇게 하지. 지금 자네랑 지수가 살고 있는 아파트 대출금 남은 1억. 이걸로 받은 셈 치고 명의를 지수 명의로 돌려주겠네. 공동 명의를 하든 뭘 하든 그건 둘이 알아서 상의하게. 남편은 약속을 지키는 사위가 참으로 기특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파트 명의를 바꿔주며 그간 딸 부부가 보냈던 3천만 원도 함께 돌려주었습니다. 사위를 보니 자신이 도와주지 않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며 흐뭇해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은 씩씩대며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자식을 이렇게 차별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저도 아파트 명의 돌려주세요. 차별은 무슨 차별이야. 내가 그 돈 다 갚으면 명예 돌려준다고 분명히 말했지. 걔들은 돈 다 갚았다. 넌 다달이 50만 원씩 제때 보내지도 않으면서 무슨 염치로 명예를 돌려달라 하는 거냐. 남편의 말에 아들은 할 말이 없는지 입을 다물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아들은 대뜸 무릎을 꿇고 부탁했습니다. 아버지, 저 회사에서 줄 잘못 타서 승진길도 막히고 입지도 안 좋아요. 그래서 퇴사하고 프랜차이즈 요식업 해보고 싶어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김서방한텐 두말 않고 돈도 빌려주셨다면서요.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도와주시면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저도 이젠 자식 있는 아빠니까 정말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사위 일까지 들먹이는 아들의 말에 남편은 잠시 고민하더니 결국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사위 때처럼 차용증을 작성하고 아들에게 창업 비용을 빌려주었습니다. 웬일로 당신이 진국이한테 별말 없이 돈을 빌려줬대요? 진국이 말대로 내가 너무 그 녀석한테만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댔나 싶어서. 진국이 입장에선
서운할 수도 있었겠지. 게다가 이제는 자식 있는 아버지니 전보단 책임감이 생겼을 거야.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돌려받을 생각은 없어. 이제 자식을 가르칠 나인 지났으니 기댈 곳이 되어줘야겠지. 나이가 들면서 남편은 전보다 부드러워진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은 수도권의 한 시내에 매장을 차렸습니다.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크게 잘 되진 않아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아들의 말에 그녀와 남편은 안심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장사가 잘 안 돼요. 돈을 좀 천천히 갚아도 괜찮을까요? 괜찮다. 그 돈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장사에만 신경 써. 아들은 2년이 넘도록 돈을 갚지 않았지만 어차피 받을 생각이 없던 돈인지라 남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성실하게 장사를 하는 모습을 보며 만족해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남편은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며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살이 빠지고 결국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들은 그녀는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간경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네요.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남편은 중증 간경변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치료 시기를 놓쳐 간 이식밖에 방법이 없다는 의사의 말은 그녀에게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우선 빠르게 입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말에 남편은 입원 수속을 밟게 되었습니다. 환자복을 입은 남편을 바라보며 그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술도 잘 안 마시는 양반이 간이 왜 이렇게 상했다는 거요? 그동안 힘들게 산 대가가 고작 이런 병이라니 하늘이 너무 원망스럽네요. 그녀는 가게를 쉬며 남편을 간병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불행의 딸과 아들, 며느리와 사위까지 모든 가족들이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딸은 남편에게 자신의 간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남편은 딸의 제안을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내가 자식들 건강 해치면서까지 더 살아서 뭐하냐 됐다. 간 이식 대기 순서 기다리다가 내 차례가 오면 감사하게 받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야. 난 충분히 살 만큼 살았다. 남편의 단호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딸은 결국 남편 몰래 공여자 적합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는 부적합 판정이었습니다. 딸은 검사 결과를 듣자마자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이대로 우리 아버지 정말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엄마, 저 너무 무서워요. 두렵고 막막한 건 그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처럼 자식들의 건강을 빼앗을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점점 심해지며 복수가 차오르고 황달이 심해지는 남편을 보니 사태의 심각성이 실감났습니다. 이러다 정말 남편이 죽겠다는 생각에 그녀는 긴 시간 고민 끝에 남편의 병문안을 온 아들을 조용히 불러 어려운 부탁을 꺼냈습니다. 친구가 엄마가 되어서 자식에게 이런 부탁하기 정말 미안하다만 이대로 뒀다간 네 아버지 정말 큰일 나게 생겼다. 이대로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기엔 네 아버지 인생이 너무 가엾지 않니? 네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자식인 너도 잘 알잖아. 그녀는 아들의 손을 붙들며 간절하게 애원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친구가 내가 아버지에게 간이식을 좀 해줄 수 없겠니? 우선 검사부터 받아봐야겠지만 지수가 부적합 판정이 나왔으니 자식 둘 중 한 명은 적합하지 않겠어? 그러나 아들의 반응은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녀의 말을 듣자마자 표정이 싸늘하게 굳더니 거칠게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미쳤어요. 엄마, 제 정신이세요. 저 엄마 아들이에요. 아직 살 날 창창한 제 간을 다 죽어가는 아버지를 위해 나눠주라고요. 자식 인생 망칠 일이 있으세요? 아버지도 자식 간 안 받겠다잖아요. 아들은 계속해서 차가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손주도 보고 돈도 벌 만큼 벌어서 띵가띵가 살았으니 지금 돌아가셔도 호상이에요. 욕심을 버려야죠. 진짜 짜증나네. 전지수는 맨날 자기만 효녀인 척하더니 혼자 검사받고 부적합 판정까지 받아서 절 이렇게 나쁜 사람 만든 거잖아요. 걔 사실 검사도 안 받아보고 아버지한테 간 주기 싫어서 미리 선수 친 거 아닌가요? 아무튼 전 절대로 못하니까 쓸데없는 희생 강요하지 마세요. 아들은 고함을 지르고 씩씩대며 병원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큰 상처를 받아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물론 자식이 부모에게 간을 공여해 주는 것은 의무가 아니므로 아들에겐 거절할 자유가 있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녀도 거절당할 각오를 하고 그저 말이라도 꺼내보자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기 간을 주기 싫다고 해도 어떻게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한 부모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녀는 이런 취급을 받으려고 남편과 함께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나 싶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펑펑 울다 보니 곧이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단단히 한마디 하기로 결심하고 다급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원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병원을 나와 주차장 앞에 서서 흡연하던 아들을 발견한 그녀는 곧장 아들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아들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대화 내용을 들은 순간 그녀는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노인네들이 노망났나 봐. 나한테 글쎄간 이식을 해달라고 했다니까. 내가 미쳤냐? 적합 판정 나오면 어쩌려고 검사를 받아? 이대로 노인네 되지길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지금 사는 집도 내 명의가 되고 빌려준 돈도 안 갚아도 될 텐데 아버지 아직도 내가 프랜차이즈 식당 하는 줄 알지? 유흥주점 차린 것 꿈에도 모를걸? 프랜차이즈 차려서 언제 돈 벌어? 옆에 여자 앉히는 술집 같은 걸 해야 지금처럼 호구들이 돈을 펑펑 쓰지. 구두쇠 같은 노인네가 예전부터 돈 가지고 사람 약 올리는 거 짜증나서라도 돈 절대 갚을 생각 없었어. 곧 죽는다니까 완전 땡큐지 뭐. 아들은 비웃으며 이어갔습니다. 자영증 때문에 돈 갚으라고 할까봐 맨날 장사가 안 된다느니 본사에서 자꾸 인테리어 새로 하라고 요구한다느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피곤했는데 꼴 좋게 됐어. 천벌 받은 거지. 그녀는 충격에 사로잡혀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아들이 그동안 자신들을 속이고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그 나머지 말들이 더욱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무리 이기적이라지만 부모의 죽음을 기뻐하는 자식일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눈에서 피눈물이 흐른다는 말이 무엇인지 그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알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솟구치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들에게 다가가 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뭐야 짜증나게. 아들은 소리쳤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뺨을 맞은 아들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다 상황을 파악한 듯 황급히 전화를 끊고 담배를 비벼 끈 아들에게 그녀는 분노에 차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계셨던 거예요? 설마 제 통화 내용 다 들으신 거예요? 그래, 들었다. 개만도 못한 자식. 아무리 저밖에 모르는 놈이라지만 내가 이 정도 폐륜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천벌은 언젠가 내가 받게 될 거다. 어떻게 평생 자식을 위해 고생하며 산 내 아버지한테 그럴 수가 있니? 내가 괘씸해서라도 내 아버지한테 내가 빌려간 돈을 다 받아낼 거다. 망할 자식. 너 같은 놈을 자식이라며 애지중지 키운 내 인생이 한심해서 참을 수가 없구나. 내가 널 돈밖에 모르는 괴물로 키워버렸어. 다 들으셨나 보네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무릎 꿇고 빌기라도 할 줄 아셨어요?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한테 돌아올 재산 비율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돈 갚고 나면 아버지 유산으로 메꾸면 되는 거죠. 지금 살던 집 정도는 당연히 제 몫으로 올 거고요. 아들은 그녀의 분노를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솔직히 아버지가 그동안 돈 가지고 자식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갑질한 거 맞잖아요. 안 그래요? 남들은 자식한테 하나라도 더 못해줘서 안달인데
전 진짜 지지리도 부모복 없다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요즘 간 공여 받으려고 대기하는 사람들도 수두룩하다던데 과연 아버지한테 차례가 올까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연락 주세요. 재산 문제 정리해야 하니까요. 전 가요. 그녀는 아들이 떠난 뒤 허수습마저 나왔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토록 잔인하고 이기적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의 병실로 돌아간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으며 엉엉 울었습니다. 남편은 분노의 치를 떨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한심한 놈이 그렇게 돈만 밝히더니 결국 갈 때까지 가꾸려. 내가 죽기 전에 그놈에게 지원해준 모든 걸 전부 빼앗아 와야 내 죽어서도 눈을 편히 감겠어. 차라리 재산을 익명으로 사회에 기부해서라도 그놈한테는 한 푼도 남겨주지 않을 거야. 그날 저녁 그들에게 기적 같은 일이 찾아왔습니다. 초저녁에 딸과 사위가 병실로 찾아와 남편의 손을 잡고 깜짝 놀랄 발언을 했습니다. 장인어른, 간 이식 제가 해드릴게요. 사실 몰래 적합 여부 검사도 받았어요. 다행히 적합 판정을 받았고요. 뭐, 이 사람아, 그건 절대 안 될 말이야. 내가 자식간도 안 받겠다고 했는데 남의 집 귀한 자식간을 어떻게 봐. 장인어른, 그러지 마시고 제발 간 이식 받아주세요.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눈앞에 있는데도 장인어른을 이렇게 보내면 저와 제 아내 가슴엔 평생 사라지지 않을 피멍이 남을 겁니다. 제발 저와 제 아내를 위해서라도 고집 그만 부리시고 간 이식 받아주세요. 그래요, 아버지. 저도 이렇게 부탁할게요. 제가 이 사람한테 평생 은혜 갚으며 살 테니 우리 우선 살아요. 네. 저 아버지 없이 정말 못 살아요. 사위와 딸은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그 애절한 모습을 지켜보던 그녀도 눈물을 쉴 새 없이 흘렸습니다. 결국 남편은 두 사람의 간절한 설득에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들도 날 외면했는데 끝내 내가 날 살리는구나. 고맙네. 김서방, 진국이 그놈과 달리 자네와 우리 지수는 의심할 여지 없이 내 진정한 자식이야. 수술을 앞두고 그녀는 사위의 손을 잡고 흐느끼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김서방, 부디 수술 잘 받고 무사히 나와야 하네. 내 남편을 살려줘서 어려운 결심해줘서 정말 고맙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동안 아들은 단 한 번도 병원을 찾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받고 열흘 뒤 퇴원한 남편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벼르고 있던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매일같이 이를 갈며 이날만을 기다렸습니다. 나다, 진구가. 병원에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해서 퇴원하고 집으로 왔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너에게 할 말이 있으니 집으로 오려무나. 내가 눈을 감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식과의 앙금을 풀고 가고 싶구나. 남편은 사위가 간 이식을 해준 사실을 모르는 아들에게 거짓말을 하며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앙금을 풀고 싶다는 남편의 말에 아들은 유산 이야기를 하려나 싶었는지 콧노래까지 부르며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녀와 남편 그리고 딸과 마주한 아들은 남편의 입에서 나온 폭탄 발언에 얼빠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 김서방이 간 이식해줘서 수술받고 퇴원했다. 네? 아니, 아버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시다면서요? 그럼 지금 저한테 거짓말 하신 거예요? 그래, 너도 나한테 유흥업소가 아니라 프랜차이즈 식당 차렸다고 거짓말했잖니. 그래서 나도 너한테 아무런 죄책감 없이 거짓말 좀 해봤다. 넌 내가 죽으면 내 돈 꿀꺽할 생각에 신나 있었다며. 그런데 어쩌냐? 내가 이렇게 김서방 덕에 멀쩡히 살아 돌아와서. 아버지, 그게요. 전부 오해세요. 그냥 그땐 친구랑 통화하다가 허세 한번 부려본 거예요. 자식이 돈 때문에 부모가 죽길 바란다는 게 말이 돼요? 안 그래요? 그 상황에서 엄마가 대뜸 제 뺨을 때리면서 뭐라고 하니까 저도 욱해서 마음에도 없는 말 했던 거예요. 믿어주세요. 남편의 말에 아들은 그제야 상황이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느낀 듯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이 돌아선 남편에게 그런 변명은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싸늘한 목소리로 통보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월세라고 드문드문 보내준 돈 700만 원 돌려주마. 대신 내 명의의 집에서 나가라. 난 괘씸해서 더는 널 내 아들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빌려준 돈도 당장 안 갚으면 법적 소송을 불사해서라도 다 받아낼 거다. 아버지, 부를 건 없어. 난 그동안 어떻게든 너에게 인생을 똑바로 가르치려고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내 노력은 전부 헛수고였던 모양이다. 자식인 내가 날 저버렸으니 나도 더는 내 부모로 살기 싫다. 집은 당장 내놓을 테니까 입원한 동안 딱 2번 5분씩 얼굴 비춘 내 아내랑 자식 데리고 당장 나가라. 안 나가면 경찰 불러서 쫓아낼 거다. 험한 꼴 보이기 싫으면 제 발로 나가. 아버지 정말 자식한테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제가 말 실수한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좋아요. 집에서 나갈게요. 그깟 돈 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전 항상 돈을 무기로 자식을 가르치려는 아버지가 싫었어요. 아들은 마지막 발악처럼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거드는 엄마도 늘 착한 척하면서 저만 나쁜 놈 만드는 지수도 김서방도 다 싫다고요. 그렇게 신보 나쁘게 살아서 아버지 간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거라고요. 김서방 간으로 연명하신다고요. 그런 신보로 자식까지 버리고 어디 얼마나 잘 사나 두고 봅시다. 자식 버리고 아버지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겠어요? 이식 받은 간도 모조리 망가질 거예요. 저 밤마다 물 떠놓고 기도할 테니 어디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세요. 오냐? 내가 꼭 만수무강에 주마. 고얀 놈, 자용증 날짜 얼마 안 남은 거 알지? 전부 다 토해내라. 안 그러면 내 그 더러운 술집으로 소장을 날려버릴 테니까. 남편은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고 딸은 아들을 집 밖으로 몰아내며 외쳤습니다. 나가! 이게 자식아! 넌 이제 내 오빠도 아니야. 부모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네가 잘 살 것 같아? 난 네가 오늘도, 내일도,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지옥 속에서 살길 빌고 또 빌 거야. 감히 내 부모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죄, 언젠가 톡톡히 치를 날이 올 거야. 2번 다시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 이 쓰레기 자식아! 꺼져! 착하기만 했던 딸이 그렇게 악에 받쳐 소리치는 모습을 그녀는 난생 처음 보았습니다. 엉망진창이 된 가족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렇게 가족의 행복을 위해 악착같이 살아왔건만 그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버린 아들이 원망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들과 영원히 인연을 끊고 말았습니다. 아들 또한 인연을 끊기로 작정한 듯 한 달도 되지 않아 남편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고 이사를 나갔습니다. 며느리 역시 그들에게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그 아들의 그 며느리라고 서로의 등만 돌린 채 떠나갔습니다. 남편은 집을 판 돈을 전부 사위에게 주었습니다. 장인어른, 전 이 돈 필요 없습니다. 저번에도 그렇고 저는 제가 노력해서 얻은 돈이 아닌 것을 욕심낼 생각 전혀 없습니다. 이러려고 장인어른께 간 이식을 해드린 건 더더욱 아니고요. 이러시면 제 진심이 왜곡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받아. 밖에 있는 건 내 목숨값일세. 그리고 이 돈이 자네가 내게 양보해준 건강의 값어치에 발끝만도 못 미친다고 난 생각하네. 그러니 내 마음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라도 그냥 받아주게. 차라리 이 돈을 보태서 더 큰 집으로 이사가는 건 어떤가? 혼자 사시는 사부인도 모시고 살 수 있게 말일세. 좋은 생각이야, 여보. 안 그래도 어머님 요즘 부쩍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잖아. 지금 집은 방이 작아서 모시려는 엄두를 못 냈는데 이참에 이사가서 어머니 모시고 살자. 다른 건 몰라도 어머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잖아. 사위는 자신의 홀어머니 이야기가 나오자 머뭇거리며 남편이 주는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사위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 남편과 그녀에게 큰절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저희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매번 이렇게 도움만 받아서 제가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면목 없는 건 오히려 나일세. 이 사람아. 자식 간을 빼앗아가는 사돈이 미울 법도 했건만 자네랑 수술 받던 날 내게 다행이라고 축하해 주신 사부인의 고마운 얼굴을 난 잊을 수가 없네. 그런 선한 어머니 아래에서 자랐으니 자네도 됨됨이가 바른 걸 테지. 자네가 내게 준 2번째 인생을 나 또한 절대로 헛되게 쓰지 않겠네. 정말 고마우이. 그녀는 사위에게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김서방, 자네 요즘 다시 장사가 힘들어졌다지? 건물주가 그 와중에 월세를 올려달라고 했다면서?
이참에 그냥 그 건물에서 나오는 게 어떤가? 네. 하지만 그럼 당장 장사는 어떻게 하고요? 우리 건물로 들어와. 평생 월세와 관리비 전부 무료로 해줄 테니까. 자네 장인이랑 이미 다 상의한 거야. 난 이제 70이 다 돼서 어차피 힘들어서 가게 접으려고 했으니 그 자리로 들어오게. 다른 사람에게 세 주는 것보다 자네가 들어와 준다면 그것만큼 반가운 일도 없지. 우리 건물 노른자 땅인 거 알지? 유동 인구도 많아서 밥 장사하기 딱인 위치야. 사위는 가게 때문에 고생이 많았던지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사위를 꼭 안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식당을 그만두고 사위는 그들의 건물로 들어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사위에게 간 이식을 받은 지 2년이 흐른 지금 둘 다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두 사람 다 수술 이후 술을 끊었기에 함께 술잔을 기울일 수는 없었지만 대신 차를 즐기며 다과회를 자주 열곤 했습니다. 사위의 음식점 매출도 점차 늘었고 그녀 역시 장사가 잘 될지 걱정했지만 결과적으로 모두가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아유, 그냥 두세요. 장인어른, 저희 직원들도 있는데 왜 홀 청소를 하고 계세요? 장모님도 얼른 고무장갑 벗으세요. 우리 예쁜 사위를 돕고 싶어서 그러지. 얼른 퇴근하고 가세. 사부인이 눈이 빠지게 기다리시겠네. 오랜만에 손녀도 만날 생각에 들떠서 말이야. 사위와 딸은 남편이 준 돈을 보태 더 큰 아파트로 이사하고 사부인과 함께 합가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사부인은 고맙다며 자주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었고 그녀와 남편은 늘 선물을 들고 사부인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식사 자리를 자주 가지다 보니 이제는 사돈이 아니라 마치 오랜 친구처럼 사이가 많이 돈독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불편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혼자 집안일을 하던 중 휴대폰이 울렸고 화면 속 이름을 보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진국이에요. 다행히 제 전화 받으시네요. 그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토록 인연을 끊겠다며 떠났던 아들이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근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의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건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혹시 아버지 아직도 저한테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러신 거면 엄마가 아버지한테 잘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저 지금 폭삭 망해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제가 운영하던 유흥주점이 불시 단속에 걸려 검찰에 송치됐어요. 미성년자 접대부를 몇 명 고용했었는데 그게 발단이 되어 친구들한테 술 판 거며 세금 탈세까지 다 걸렸어요. 게다가 평소 직원들에게 주먹 좀 휘둘렀더니 앙심 품고 진단서까지 끊어가지고 저를 고소하더라고요. 덕분에 가게는 완전 망하고 저는 판사님께 초범이라며 삭삭 빈 덕에 겨우 시형은 면하고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세금 폭탄도 맞았고요. 아들은 목소리를 낮추며 이어갔습니다. 가게가 힘들 때 아내 돈도 끌어다 썼는데 이제 와서 그 돈까지 날려먹었다고 난리예요. 자기 돈 당장 못 메꿀 거면 애 데리고 이혼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말인데 엄마 아버지 잘 설득해서 저 5천만 원만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차용증도 쓸게요. 이번엔 꼭 갚을게요. 정말이에요. 전부 날려먹고 나니까 부모님께 버림받고 이제는 아내까지 떠난다니 너무 무섭고 외로워요. 저 집도 아버지가 가져가셔서 갈 곳도 없어요. 아들은 잠시 숨을 골라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멍청했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 알았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제발 도와주세요, 엄마. 그녀는 아들의 말에 잠시 침묵하다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네 처지가 참 딱하게 되긴 했구나. 하지만 아니, 우린 널 용서할 마음이 없다. 너 스스로 모든 기회를 걷어찼잖니. 들어보니 너의 상황 중 억울한 점은 하나도 없어 보이는구나. 네 이득을 위해 어린애들의 인생을 망쳐놓고 직원들한테 갑질하며 폭력을 휘둘렀다니
당연히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거 아니겠니? 애를 위해서라도 어멈이 너와 이혼하겠다는 건 틀리지 않은 판단인 것 같다. 그녀는 말투를 더욱 단호하게 바꾸었습니다. 진구가, 우린 너에게 아주 많은 기회를 줬었다.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은 건 바로 너야. 이번 일로 너도 깨달았으면 좋겠구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기적으로 행동한 대가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걸 말이다. 지금 너에게 가장 혹독한 대가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진 않을게. 어쨌든 이게 내가 부모로서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말이다. 부디 앞으로는 인간으로서의 도리만큼은 잊지 말고 살길 바란다. 그녀는 냉정하게 모든 말을 내뱉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 아들이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더는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니 남편은 심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인연을 끊었다고는 하지만 한때 목숨보다 아꼈던 자식이었기에 남편 역시 마음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그녀는 아들로부터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결국 자식을 매몰차게 버리시니 속이 시원하세요. 그때 절 끝까지 모른 척하신 덕분에 저 지금 빈털터리로 이혼당하고 달장 같은 원룸에서 술집 웨이터 일로 근근히 먹고 살고 있어요. 엄마, 아버지 마음 불편하라고 죄책감 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을 나락으로 보냈다는 걸 아니 마음이 무겁죠? 더 늦기 전에 자식을 다시 찾을 기회를 드릴게요. 연락 주세요.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자신이 부모라는 이유로 그를 그리워하고 있을 거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문자를 읽고도 전혀 답할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들은 항상 그녀와 남편의 마음 속에 아픈 존재로 남아 있겠지만 여전히 그를 받아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문자를 읽고 답장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아들의 연락처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제발 언젠가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며 말입니다. 사위는 여전히 남편에게 든든한 아들이 되어주며 아들을 잃은 그들에겐 너무도 고마운 존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좋은 아들이자 사위, 딸의 다정한 남편, 그리고 손녀의 듬직한 아버지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그런 사위에게 평생 고마운 마음을 품고 은혜를 갚으며 살아갈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이 사위가 준 남편의 두 번째 인생에 대한 올바른 마음가짐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내 한 목숨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큼 소중한 존재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도리를 저버리고 10개를 주면 20개, 30개를 주지 않았다고 원망하는 자식이라면 때론 과감히 놓아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이갑순 여사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아들의 본심이 탄로난 것이 다행입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